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노동길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나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번지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투자자들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비교하는 것들은 그때 기억이 워낙 좀 뼈아팠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기억을 사실 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리먼 사태와는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는 사실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부실화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은행들이 막대하게 풀렸던 유동성에서 투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샀던 것들이 채권 가격이 빠지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들, 그래서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부실화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다른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 내부나 재무부 내부에서 쌓인 노하우들이 있다는 것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사실은 초반부터 이 은행 위기가 시작됐을 때 어떤 은행들을 막아주고 어떤 은행들은 도산을 그냥 방치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빨리 뱅크런이 나타나는 것들도 과거랑은 다른 분위기지만 거기에 발 맞춰서 연준이라든지 재무부 같은 쪽에서도 정책 대응을 되게 빨리 하고 있다는 점들이 과거와는 다른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가 이 리먼 브라더스 당시처럼 급격하게 은행 도산으로 갈 가능성들을 초반에 잘 차단을 하고 있다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 뱅크나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식시장이 워낙 글로벌리 동주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캘리포니아 뱅크라든지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움직임들은 한국에 직접적인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위험 선호 심리라든지 환율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실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은행주 밸류에이션 부분들인데요. 우리나라 은행주의 밸류에이션은 미국에 비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1배 떨어지면 한국은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들 모두가 주가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한국 은행주 입장에서 좋지는 않거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은행 대비로 한국 은행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연초 이후에 많이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은 사실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연초부터 한국 주식시장에 은행주들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하락을 많이 했다는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은행주보다 비싼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보고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 도산 사태에 따라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미 리스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은행들이 IPO가 막히거나 IPO에 한 기업들도 약간 펀더멘털이 약화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이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이 갖는 영향력들이 직접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들을 우리나라 익스포저가 크지 않다는 부분들, 만약에 빅테크들이 영향을 받았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 미국에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IPO라든지 아니면 벤처 캐피탈들의 영향력들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국 기업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된 기업들은 잘 없을 것 같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이나 환율의 영향인데요. 이 지점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들 입장에서는 은행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극도로 위축되진 않았습니다만 부도 위험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보여요.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위험성들이 생기면 투자자들은 반드시 더 프리미엄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떨어뜨려주는 요인들인데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추가 확장이 안 되면 한국도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점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의 추가적인 확장 요인들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상당을 좀 막아주는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인식들은 계속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 사태가 만약에 그 나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주식시장의 낙폭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 주식시장 낙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적을 얼마나 까먹을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얼마나 깎는 요소가 될 것인지인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로 흘러가는 움직임들이 투자자들이 가장 생각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실물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실업률도 올라가고 기업들의 할인율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회사채 금리가 폭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희가 투자하는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약화시켜주는 요소들인데 이 과거에 존재했었던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을 좀 가져와 보는 게 대답이 좀 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보통 금융위기 당시 때 코스피의 12개월 후행한 PBR, 즉 장부가 대비한 시가총액 비율들을 저희가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벌어놓은 자산 가치 대비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보는 게 이제 후행 PBR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상으로 봤을 때 과거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낮은 수치는 0.82배 정도였습니다. 이게 사실 한번 깨졌었거든요. 2019년도 때 일본과 한국이 무역 분쟁이 나타났을 때 이 수준이 더 깨져서 0.8배까지 떨어졌었고요. 코로나 당시에는 워낙 유동성 위기가 심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과거에 부도가 발생하거나 기업들이 굉장히 이런 신용시장에 스트레스를 많이 겪을 때마다 PBR이 0.8배까지 떨어졌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제 생각에 주가가 이 정도 빠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PBR 0.82배에 해당하는 코스피 수준은 2000포인트가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런 스트레스가 만약에 펼칠 경우에는 주식시장 낙폭이 이 정도 될 것 같다 정도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준이 올해 추가로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거라는 게 그동안의 컨센서스였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런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통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월가에 있는 IB들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을 주거나 아니면은 보통 시장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 선물 금리가 월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쭉 따라가 보는데요. 이 컨센서스가 과거처럼 되게 단단하지 않은 게 저희의 좀 고민거리예요. 이게 되게 크게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 변동성이 빅스보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 전반적인 경우는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데이터들을 읽으셔야 되는데요. 언급해 주셨던 대로 사실 기존의 컨센서스는 금리 인상이 한 5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다. 이런 구간들이 사실은 1, 2월 달에 주식시장 강세를 만들어 줬었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그동안 약화되고 있었어요. 2월 달에 데이터들을 보니까 물가는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고용 데이터들을 봐도 너무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투자자의 예상보다 더 강하게 갈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조금씩 부상하다가 지금 실리콘밸리뱅크의 도산 사태를 지금 맞닥뜨린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이번 주 예정된 3월 FOMC라든지 중요한 FOMC 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되게 가속화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자산시장에 스트레스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가져가다 보면은 정말 그래도 초과상관 불태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물가가 너무 중요한 부분들은 맞지만 유동성 위기가 확대되는 것들은 분명히 막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강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컨센서스보다 더 약화되거나 지금 투자자들의 기대감들은 6월부터 금리를 인하시키고 올해 연말까지 100pp를 인하시킬 거다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다소 지나친 기대라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은행의 위기 사태들이 글로벌리 번지는 요소들을 잘 피해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금리 인상 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국면으로 오히려 갈 가능성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저희 생각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들은 물가가 잡히려는 기조들이나 아니면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 잘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연준의 긴축은 계속 가속화되거나 지리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런 논의들이 갑자기 생기기는 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말에 사실은 미국의 연준과 세계 중요 중앙은행 5곳이 스왑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좀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관련 조치들이 어쩌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인식들을 사실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국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가져가는 것도 약간 불편해지거나 스트레스를 오히려 키울 수가 있어서 지금 사람들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 내부에서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좀 모르죠. 2주 동안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이 관련돼서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는 없는데 과거에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때 금리를 동결시켰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되게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주가를 좀 뽑아보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이 되게 강하게 움직였더라고요. 한 30거래일 동안 평균 2%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은행 관련된 스트레스 조금 낮춰줄 수 있겠고 위험자산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요.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는 지금 배터리나 AI, 우주 로봇 이렇게 돌아가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은 계속 지속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지수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계속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초대형주들 특히 반도체 업종들을 쉬다 보니까 이런 기조가 되게 강화되는 한편 미국에선 AI, 한국에선 로봇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 대상들이 마땅치 않은 구간에서 확실한 대안을 찾지 않은 관점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해주신 질문은 이 초대형주들이나 지수가 박스권에 갇힐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랑 저희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2021년도 하반기부터 한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 채널이었거든요. 네. 이 하락 채널이 저희는 이제 옆으로 기는 박스권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단은 계속적으로 연준의 긴축이 강화되는 구간에서 막혀 있을 거고 하단은 그래도 한국의 이익 추정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부터 더 나빠질 게 있느냐라는 관점들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바닥이 계속 지지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아니면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가 매수를 하는 그림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관점에서는 말씀해주신 테마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의 매기가 쏠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수 투자나 초대형주에 대한 것보다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액티브형 장세들을 계속적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려면은 결국에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많이 해보면 연준의 긴축이 좀 끝나가고 금리를 이제는 더 안 올릴 거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구간들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섹터가 가장 유리해 보이시나요? 시장이 괜찮기 위해서는 이제 물가가 살짝 잡혀나가고 네. 연준의 기대감들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 구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한 차례 정도 흔들림은 어쩌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긴축이 끝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가는 안 잡히고 있고 저희가 이 관련된 주제로 되게 길게 얘기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수준은 이제 막 기준금리가 이제 중립적인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부터 더 올리면 이제 제약적인 수준에 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들은 너무 좀 낙관 편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한 차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하반기를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잡히는 구간일 텐데요. 이 구간에서는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 민감주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민감주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중국 때문에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빨라지는 구간에서 그동안 쉬었던 주식들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중국이 올해 5% 내외 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중국은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지만 올라온 속도는 더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갖고 있는 돈을 막 부어서 경기를 밑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 그리고 여름에 많이 집행을 할 텐데요. 이 구간에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들은 한국의 화학입니다. 화학 업종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고 주가는 이미 올라갔다가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많이 빠지면 좀 밑에서 담아야 되는 주식들을 저희는 화학주들을 꼽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납사크래커라고 해서 기존에 중국도 하는 것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보다는 중국이 안 하면서 약간 스페셜티 화학 재료를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종목들을 발굴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반도체는 올라갈 겁니다. 한국 시장이 그동안 실적 추정치들을 하향시켰던
했던 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지금 뭐 재고가 많다는 논란도 있지만 이게 주가가 뻗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 구간은 반드시 연준의 긴축의 종료나 아니면 피벗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점이 어디가 될지는 사실 예상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한국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움직이지 않을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도가 될지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은 중국에 민감한 한국의 경기 민감주들을 찾는 전략들. 과거에는 소재 산업재 섹터에서 찾았지만 지금은 산업재 종목도 일부 탈락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중국이 직접 하겠다 이런 품목들이 많아졌거든요. 이 구간에서 여전히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들은 화학인데 이 안에서도 특수한 화학 소재들을 다루는 기업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특수 화학주들을 노려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혹시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컨대 뭐 중국을 올해 한 해를 보면은 경기 민감주들도 좋고 그리고 이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들도 당장 좋아지진 않겠지만 시차를 두고 좋아질 겁니다. 일단 2, 3년 동안 코로나 때 리오프닝을 안 하다 보니까 소비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쌓여있거든요. 이제 심리가 좋지 못해서 지금은 못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의류 소비도 많이 늘어날 거고 뭐 건설, 건축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늘어날 건데 스페셜티의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효성 TNC와 같은 종목들 스판덱스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중국과 굉장히 민감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돌지를 2분기 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출입되는 것들을 봤을 때 과거에는 경쟁력이 살아있는 품목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게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품목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특수화학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노동길 연구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정보 정말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